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4년 9월 일본 총리의 딸이 불치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급성 면역결핍성 외척수염. 100만 명 중 1명도 안 걸리는 병이었죠.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병,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도쿄대 병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게이오 의대도 오사카 국립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같은 대답이었죠. 남은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리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며 말했어요.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누구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대학교 첨단세포재생연구소. 저희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여론은 들끓었죠. 왜 하필 한국이냐? 일본 의학을 무시하는 건가? 정치쇼다. SNS는 비난으로 가득 찼고 국회에선 반대 결의안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결단했어요. 제 딸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갑니다. 72시간 후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수술실에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18시간. 한국 의료진 23명이 투입된 전례 없는 수술이 시작됐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만세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한국의 기적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쿠다 사키입니다. 27세, 도쿄에서 태어나 자랐고 와세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어요. 제 아버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총리였죠. 하지만 전 그냥 평범한 대학원생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조깅을 했습니다. 시부야 공원을 한 바퀴 돌고 편의점에서 오니기리 하나 사서 먹으면서 연구실로 향했죠. 제 논문 주제는 동아시아 의료 협력 체계의 미래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만 해도 전 한국 의료에 대해 거의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았어요. 총리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죠.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심지어 편의점에서도요. 사람들은 제 이름보다 후쿠다 총리의 딸이라고 먼저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 더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눈에 띄지 않으려 했고 특별 대우를 거부했죠. 기숙사에서 살았고 장학금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어요.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전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키야,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아빠, 전 사키로 살고 싶어요. 누구의 딸이 아니라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지만 결국 제 뜻을 존중해 주셨죠. 아버지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을 먹었어요. 바쁜 분이셨거든요. 총리 관저가 아닌 시내 작은 소바집에서 만났어요. 경호원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와 딸이었죠. 요즘 논문은 어떠니? 잘 되고 있어요. 다음 달에 중간 발표해요. 건강은 괜찮고? 네, 아빠. 매일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 잘 먹고 다녀야 해. 내 엄마가 걱정하더라. 짧은 대화였지만 전 그 시간이 좋았어요. 정치인이 아닌 그냥 제 아빠였으니까요. 2024년 8월 17일. 그날도 평소와 같았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조깅복으로 갈아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공기가 좋았어요.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죠. 30분 동안 달리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전 샐러드 오니기리 하나와 녹차 한 병을 샀죠. 2,800엔의 일상이었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한 건 8시 30분.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전 창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논문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9시, 10시, 11시. 시간이 흘렀어요. 점심때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지럽더라고요. 어젯밤에 늦게 잤나? 생각하며 넘어갔죠. 오후 2시. 논문 참고 문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관한 논문이었는데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이 아시아를 선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이 그 정도야?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일본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 전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 47분. 마우스를 클릭하려던 순간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마우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상했죠? 다시 손을 움직여봤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손 같았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왼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리로 버티고 서려고 했지만 균형을 잃었어요. 몸이 기울었죠. 쿵.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통증은 없었어요. 그냥 몸이 제 것이 아닌 느낌이었죠.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누가 도와줘. 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단 한 음절도 나오지 않았죠. 무서웠어요.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0분, 20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키씨, 사키씨. 동기 유키가 쟤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비명 소리가 들렸죠. 안 돼, 안 돼.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목소리들이 뒤섞였죠. 119 불러. 숨은 쉬고 있어? 의식은 있는 것 같은데. 전 그저 천장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뺨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느껴졌죠. 엄마, 아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전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일까? 이렇게 끝나는 걸까?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느껴졌죠. 아빠였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 전화하셨거든요. 하지만 전 받을 수 없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으니까요. 전화벨이 멈췄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정상적인 세계의 소리였어요. 구급차가 와세다 대학에서 도쿄대 병원까지 달렸어요. 15분의 거리였죠.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맥박을 재고 혈압을 측정했어요. 계속 말을 걸었죠. 사키씨, 들리면 눈을 깜빡여보세요. 전 깜빡였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좋아요, 의식은 있어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도쿄대 병원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27세 여성, 갑작스런 사지마비. 혈압. 정상, 맥박 정상. 신경과 비상 소집. 그런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 사람 후쿠다 사키잖아. 뭐? 총리 따님.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긴장감이 확 올라갔죠. 총리실에 연락해. VIP 프로토콜 가동. 전 들것에 누워 복도를 지나갔어요. 형광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마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실로 옮겨졌어요. CT, MRI, 혈액 검사, 뇌척수액 검사. 온갖 검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바늘이 팔에 꽂혔어요. 통증이 느껴졌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죠.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MRI 기계 속으로 들어갔어요. 좁고 답답했죠.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쿵쿵쿵. 규칙적이면서도 불안한 소리였어요. 제발. 별거 아니길.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심각하다는 걸요. 6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부모님이 도착하셨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내 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침묵했어요.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를요. 저녁 7시. 담당 교수가 회의실로 부모님을 안내했어요. 전 옆 병실로 옮겨져 있었지만 문틈으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교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긴 한숨이었죠. 급성 면역결핍성 뇌척수염 ADEM입니다. 게다가 매우 드문 변이형이에요. 그게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교수가 말을 이었어요. 환자분의 면역체계가 실수를 한 겁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자신의 뇌와 척수를 공격하고 있어요. 치료는 가능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의학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신경세포는 재생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속도라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교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참 후에야 간신히 말했죠.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안 돼. 우리 딸은 겨우 27살이에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무것도 못 해봤어요. 부인, 진정하십시오. 어떻게 진정해요? 어떻게?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전 뭔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부모님의 얼굴을 봤을 때 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침대 옆에 앉았어요. 제 손을 잡았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사키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평생 강하게만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가요. 전 눈을 깜빡였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죠. 아빠가 꼭 방법을 찾을게. 꼭. 어머니는 제 다른 손을 잡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울었죠. 그날 밤 전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병실에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죠. 째깍 째깍 째깍. 3개월에서 6개월. 그 시간 동안 몇 번의 초침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밤새 복도를 걸어 다니고 계셨죠. 경호원들이 조용히 뒤따랐어요. 새벽 3시쯤 아버지가 병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전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작은 흐느낌이요. 평생 울음을 참아온 사람이, 평생 강한 척해온 사람이 딸 몰래 울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들은 가장 슬픈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본 의료계가 총동원됐어요. 게이오 의대에서 신경과 권위자 3명이 왔습니다. 오사카 국립병원에서도 2명, 홋카이도 대학에서도 2명. 총 17명의 전문가가 모였죠. 긴급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대형 회의실, 스크린에는 제 뇌 MRI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신경세포 손상이 광범위합니다. 진행 속도도 예상보다 빠릅니다. 면역억제제 투여는 어떻습니까? 이미 시도했습니다. 효과가 미미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이 병의 특성상 일반 줄기세포로는 불가능합니다. 회의는 5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현재 일본 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미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하버드 의대에 문의했습니다. 모두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유럽은요? 독일 샤리테 병원, 영국 왕립병원,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 전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은 그냥 죽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젊은 의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경과 레지던트였죠.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보시오. 작년에 국제신경과학 저널에 흥미로운 논문이 실렸습니다. 한국 서울대학교 첨단세포재생연구소의 김재현 교수팀이 발표한 건데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변했어요. 한국? 네, AI 기반 면역세포 재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ADM에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이든 교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라고? 자네 정신이 있나? 우리 일본 최고 의료진이 못하는 걸 한국이 한다고. 하지만 논문을 보시면 논문이 다가 아니야. 임상 경험, 실제 데이터가 있나? 아직 임상 초기 단계긴 하지만 안 됩니다. 또 다른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죠. 이건 총리 따님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시도할 순 없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찬반 의견이 갈렸죠.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 그게 과학적 근거가 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국에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그 연구소에 연락하십시오. 지금 당장. 총리님, 진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48시간 후 이메일 회신이 왔어요. 발신인 김재현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첨단세포 재생연구소 사키 씨의 MRI 영상과 혈액 검사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매우 드문 케이스지만 저희 기술로 치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공률은 약 60% 정도로 예상됩니다. 서울로 오셔야 합니다. 저희 연구소에 특수 AI 장비와 무균 수술실이 필요합니다. 수술 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실패할 경우에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총리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공률은 0%입니다. 저희는 사키 씨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메일을 읽었을 때 처음으로 눈빛에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곧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누군가 언론에 흘렸던 거예요. 총리 딸 치료 위해 한국행 검토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순식간에 일본 전체가 들끓었어요. 포털 사이트 댓글창이 폭발했죠. 한국? 미쳤나? 일본 의학을 무시하는 거냐? 이건 국가적 수치다. 정치쇼 아니냐? 한국에 빚지려고. 총리 자격 없다. 당장 사퇴하라. SNS는 더 심했어요.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매국 총리 해시태그가 1위에 올랐고 혐오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우익단체가 움직였어요.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가 시작됐죠. 일본 의학을 믿어라. 한국에 머리 숙이지 마라. 국가 자존심을 지켜라. 국회도 난리였습니다. 야당 대표가 긴급 질의를 요구했어요. 총리는 개인적 감정으로 국가 위신을 팔아넘기려는 겁니까? 일본 의료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만약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어요. 총리님, 재고하십시오. 지지율이 20% 떨어졌습니다. 당의 미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국회 답변석에 섰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지금 총리가 아닙니다. 한 명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의료진도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60%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가족이 같은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국회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요. 정치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위신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지지율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붙잡으시겠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아버지로서 갑니다. 세상이 뭐라든 역사가 뭐라든 제 딸을 살리러 갑니다. 그날 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반대 52%, 찬성 48%. 여전히 나라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병실에 오셨을 때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사키야, 아빠가 널 서울로 데려갈 거야. 전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든, 정치가 어떻게 되든 너만 살면 돼. 그것만이 아빠한텐 중요해.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요. 세상 전부를 적으로 돌려도 단 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게 부모라는 걸요. 2024년 9월 3일 새벽 5시. 하네다 공항 VIP 전용 터미널. 기자들이 수백 명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죠. 총리님, 정말 한국으로 가십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본 의학을 포기하신 겁니까?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아버지는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실린 의료용 들것을 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함께 걸으셨어요. 눈물을 참고 계셨죠. 경호팀 20명이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기자들을 막으며 길을 열었어요. 비켜주십시오. 통로 확보.
저는 들것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공항 천장의 조명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탑승구 앞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총리님. 당신은? 저는 야마모토입니다.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요. 제 아들도 3년 전 비슷한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일본 어디에도 방법이 없었어요. 총리님, 사키 씨를 꼭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못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정부 전용기였어요. 의료 장비가 가득 실려 있었고 간호사 3명과 의사 2명이 동행했죠. 이륙 전 기장이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사키 씨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비행입니다. 저희 승무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어요. 속도가 빨라졌죠. 그리고 이륙.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태어나 자란 도시, 27년의 모든 추억이 있는 곳이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비행 시간은 2시간 30분. 아버지는 계속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한 번도 놓지 않으셨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내가 조용했어요. 승무원들도 의료진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난기류를 만났어요.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후 안정됩니다. 하지만 전 무서웠어요.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전 그저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마에 손을 얹으셨어요. 사키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따뜻했어요. 그 손이요. 2시간 15분째. 기장이 방송했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승무원들은 착륙 준비해 주십시오. 창밖으로 한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땅이었습니다. 처음 가는 나라였죠. 여기서 나는 살 수 있을까? 착륙.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새로운 시작인지 마지막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VIP 터미널. 문이 열렸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30명이 넘는 한국 의료진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구급차 3대, 의료 장비를 실은 트럭 2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김재현 교수였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후쿠다 총리님, 멀리 오셨습니다. 유창한 일본어였어요. 저는 김재현입니다. 서울대 첨단세포재생연구소 소장입니다. 교수님, 제 딸을 부탁드립니다. 김 교수가 제게로 다가왔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사키 씨, 저를 믿으세요. 우리가 반드시 당신을 살려드리겠습니다. 그 눈빛에서 전 뭔가를 느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닌 준비된 사람의 확신이었죠. 공항에서 병원까지는 1시간 거리. 구급차 안에서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사키 씨의 병은 면역세포가 잘못된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에 버그가 생긴 것처럼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걸 고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저희는 AI를 사용해서 면역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잘못된 명령을 지우고 올바른 명령을 다시 입력하는 거죠. 성공률은? 김 교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어요. 60%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수술은 전례가 없습니다. 사키 씨가 첫 번째 환자가 될 거예요. 그럼 실험인 겁니까? 아닙니다. 김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죠. 이건 실험이 아니라 도전입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제안한 겁니다. 하지만 총리님, 김 교수가 아버지를 똑바로 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공률은 0%입니다. 우리는 그 0%를 60%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시도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부탁드립니다. 서울대병원 본관. 입구에는 또 다른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사키 씨, 파이팅! 한국이 꼭 살려드릴게요. 응원합니다. 한글로 쓰인 플래카드도 보였어요. 옆에 일본어 번역도 함께 있었죠. 생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어요. 감동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VIP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방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죠. 간호사 2명이 들어왔어요.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사키 씨, 저는 이수진 간호사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박지영 간호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간호사들이었어요. 이제부터 72시간 동안 검사를 진행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수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MRI 정밀 스캔, 혈액 검사 50종, 유전자 분석, 면역세포 추출. 하루에 10시간씩 검사를 받았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AI 분석이었습니다. 거대한 컴퓨터실에서 제 면역세포 데이터 230만 개가 분석됐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AI는 사키 씨의 모든 면역세포를 하나하나 분석합니다. 어떤 세포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보세요. 이 빨간색이 잘못된 세포들입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재프로그래밍 할 겁니다. 48시간째. 김 교수가 병실에 왔어요. 사키 씨, 좋은 소식입니다. AI 분석이 완료됐어요. 성공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65%입니다. 5%가 올라갔어요. 작은 차이지만 그게 희망이었습니다. 수술은 모레 아침 7시에 시작합니다. 예상 시간은 18시간입니다. 18시간. 길고 긴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빛나는 도시, 처음 보는 풍경이었죠. 내일, 나는 살아날 수 있을까? 문이 살짝 열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사키야, 안 자니? 전 눈을 깜빡였어요. 아버지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을까? 늘 바빴고 늘 멀리 있었고.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눈에서요. 미안하다, 사키야. 좋은 아빠가 못 돼서. 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죠. 하지만 이번만은 아빠가 널 지킬 거야. 뭘 잃더라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내일 꼭 성공할 거야. 꼭. 그날 밤, 전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어요. 죽음 앞에서요. 2024년 9월 6일 오전 7시. 수술실 앞. 의료진 23명이 집결했습니다. 신경외과, 면역학, 세포생물학, 마취과.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었어요. 김 교수가 마지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듭니다. 이 수술이 성공하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집중합시다. 네. 전 수술대에 누웠어요. 차가운 금속이 등에 닿았습니다. 수술실 조명이 너무 밝았어요.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사키 씨, 이제 주사 놓겠습니다. 천천히 10까지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김 교수의 눈빛이었습니다. 확신에 찬 눈빛이었죠. 그리고 암흑. 복도에서는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일본 대사관 직원 5명이 앉아 있었죠. 수술실 문 위에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시작. 시계를 봤어요. 오전 7시 15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8시, 9시, 10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만 바라봤죠. 11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 네. 1단계 완료됐습니다. 면역세포 추출에 성공했어요. 순조롭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12시, 오후 1시, 2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병원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요. 한 한국인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총리님, 제가 절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따님, 꼭 괜찮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손주도 병원에서 큰 수술 받았거든요. 그때 느낌이 어떤지 알아요. 힘내세요.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부적이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행운의 부적이에요. 아버지가 받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후 3시. 김 교수가 직접 나왔어요. 수술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총리님. 네, 교수님. 2단계 완료했습니다. AI 재프로그래밍이 성공했습니다.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3단계입니다. 재프로그래밍된 세포를 뇌와 척수에 직접 투입해야 해요. 이게 김 교수가 말을 멈췄어요. 이게 실패하면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성공할 겁니다. 반드시요. 김 교수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오후 4시, 5시, 6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복도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죠. 오후 7시. 갑자기 수술실 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교수님, 혈압이 떨어집니다. 출혈 발생. 맥박 120. 복도에서도 들렸어요. 긴박한 목소리들이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뭔가.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안 돼. 안 돼.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어요. 수술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술실이요. 완전한 정적이었어요. 1분, 2분, 3분. 그리고 김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좋아. 안정됐어. 혈압 정상, 맥박 정상. 계속합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오후 9시, 10시, 11시.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는 이제 1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 사람들, 일본 기자들, 병원 관계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정. 9월 6일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오전 1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곧 끝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오전 1시 27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가 폭발했어요. 환호, 울음, 박수. 모든 게 뒤섞였죠. 일본 대사가 김 교수를 껴안았고 간호사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었어요. 한국 시민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아버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김 교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김 교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사키 씨가 강했습니다. 끝까지 버텨줬어요. 18시간 12분. 한국의 기술이, 한국의 의술이, 한국인의 마음이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3일 후. 전 눈을 떴어요. 흰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죠.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렸어요. 움직였습니다. 제목이 움직였어요.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아, 나 살았구나.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거칠어진 수염, 핏발선 눈,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그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사키야. 아, 나.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 살았어? 그래. 아버지가 울며 웃었어요. 넌 살았어. 우리 딸이 살아났어. 전 손을 들어봤어요. 떨렸지만 움직였습니다. 발가락도 움직였어요. 아빠. 내 몸이 내 거야. 그래, 이제 내 거야. 다시 내 거가 됐어. 김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사키 씨, 축하드립니다. 수술이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교수님.
이제 재활 치료만 하면 완전히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3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3개월이면 걸을 수 있어요? 네. 걷고 뛰고 춤도 출 수 있을 겁니다. 전 울었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교수님, 왜 저를 살려주셨어요? 일본과 한국은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김 교수가 의자에 앉았어요. 사키 씨, 제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20년 전 제가 미국 유학 중일 때였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죠.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살린 건 일본인 외과 의사였어요. 다나카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죠. 그분은 밤새 수술하셨어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요. 나중에 여쭤봤어요. 왜 한국인인 저를 그렇게까지 도와주셨냐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의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제가 본 건 국적이 아니라 환자였어요. 라고 하셨죠. 김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사키 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 건 일본 총리의 딸이 아니었어요. 그저 살려야 할 한 명의 27세 여성이었습니다. 교수님, 생명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한국인도, 일본인도, 미국인도, 아프리카인도 모두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에요. 그 말에 전 비로소 이해했어요. 진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요. 힘이 아니라 자비, 명예가 아니라 책임, 자존심이 아니라 사랑. 그게 진짜라는 걸요. 일주일 후 재활치료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균형을 잡을 수 없었죠. 천천히요. 물리치료사 박민수 선생님이 저를 붙잡아줬어요. 한 걸음만 걸어볼까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걸음. 비틀거렸지만 걸었습니다. 잘하셨어요. 훌륭해요. 2걸음, 3걸음. 열흘 후, 전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어요. 2주 후, 복도를 혼자 걸었습니다. 3주 후, 계단을 올라갔어요.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어제 못하던 걸 오늘 할 수 있었고, 오늘 힘들었던 게 내일은 쉬워졌죠. 그 사이, 일본에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본 최대 신문 아사히 신문 일면. 한국 의학이 우리를 구했다. 수십 년간 무시하던 기술이 결국 총리의 딸을 살렸다. 부제목은 이랬어요. 18시간의 수술, 65%의 확률, 그리고 100%의 헌신.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류애였다. NHK는 3부작 특집 다큐를 방영했습니다. 1부 수술 전 과정 공개, 2부 AI 재프로그래밍 기술 설명, 3부 한일 의료 협력의 미래. 시청률이 30%를 넘었어요. 일본 전역이 시청했죠. 도쿄대 의대 교수가 방송에 나와 말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 무시했습니다. 우리의 오만이었습니다. 이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기술을, 그들의 열정을, 그들의 마음을요. 거리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주쿠역 앞에서 대학생 10명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에게 감사합니다. 사키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일 우정 만세. 처음엔 10명이었지만 SNS로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100명, 500명, 1000명. 해시태그 한국 고마워 해시태그가 일본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총리 반대 시위를 하던 우익단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국경을 앞세우며 생명을 경시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과드립니다. 일본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국회 연단에 섰어요.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제 딸 사키는 한국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이는 한국 의료진의 헌신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우리는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과 동아시아 첨단의료협력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대 첨단세포재생연구소에 10억 엔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김재현 교수님을 일본 문화훈장 수훈자로 추천하겠습니다. 의장석을 포함한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찬성표 98%.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2024년 10월 15일.
전 서울을 떠나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하네다 공항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일본 국기와 태극기가 함께 흔들리고 있었죠. 사키, 사키. 한국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전 걸어서 내렸어요. 제 다리로요.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사키 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전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2번 태어났습니다. 한 번은 생명을, 한 번은 희망을요. 한국 의료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감사합니다. 단어로는 부족하지만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전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우리가 편견을 버릴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증거입니다. 그날 저녁 일본 3대 방송사가 모두 특집을 방영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동아시아 첨단의료협력센터가 도쿄와 서울에 동시 설립됐습니다. 한일 의료진 50명이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김재현 교수가 도쿄대 초청 교수로 임명됐고 반대로 일본 의사 15명이 서울대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건 젊은 세대의 변화였어요. 일본 의대 지원자 중 한국 유학 희망자가 300% 증가. 한국어 학원 등록자 500% 증가. 한국 드라마 영화 시청률 급상승. 한 일본 의대생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전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열정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요. 1년 후 2025년 9월 6일 수술 1주년이 됐어요. 전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환자가 아니라 연사로요. 서울대 의대 대강당. 양국 의료진 500명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이 병원 수술실에서 죽음에서 돌아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저를 살린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용기, 편견을 버리는 결단, 그리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신념이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김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의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이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때 불가능은 가능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한일 의료 협력 정책 연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키들이, 더 많은 생명들이 국경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무대에서 내려오자 김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키 씨, 완벽하게 회복됐군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사키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김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당신 아버지의 용기 덕분입니다. 세상을 적으로 돌려도 딸을 지킨 그 용기요. 우리는 포옹을 나눴어요. 그날 저녁 전 혼자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빛나는 도시, 살아 숨쉬는 곳. 제게 2번째 생명을 준 도시였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사키야, 어디니? 남산이요, 아빠. 좋은 곳이지. 네. 여기서 서울이 다 보여요. 넌 이제 그곳을 평생 기억할 거다. 네, 아빠.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응? 사랑할 거예요.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저를 살려준 모든 사람들을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같은 하늘 아래서 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전 살아있어요. 숨쉬고 걷고 웃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기적. 편견을 깬 기적. 인간의 선함이 만든 기적.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위대한 나라는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손을 내미는 나라라는 거요.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진짜 강한 나라는 무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증오가 아니라 희망으로, 자존심이 아니라 자비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요. 한국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 후쿠다 사키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기술이 다른 나라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인간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2024년 한국의 의료진은 증명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힘이 아니라 자비에서 나온다는 걸요. 진짜 위대함은 명예가 아니라 책임에서 나온다는 걸요. 사키는 지금 도쿄에서 의료정책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한국과 일본이 함께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 김재현 교수는 노벨 의학상 후보에 올랐고 한일 의료 협력은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를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기술로,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죠.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의 이야기가 더 많이 세상에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의료 만세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 기술이 또한 나라를 구한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